이번 공격에서 특히 눈에 띈 건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였습니다.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최신형을 미국이 이번 공격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산악지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12발의 벙커버스터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후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를 끝냈다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지상 일부만 손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포르도 핵시설은 어떤 곳이고 벙커버스터는 얼마나 위력적인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의 위성사진입니다. 대형 구조물 옆으로 지하로 연결된 여러 개의 터널이 보입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60km가량 떨어진 산악지대인데 핵심 시설은 지하 80m 깊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도가 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시설이었냐면 이게 완벽하게 지중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우라늄 농축이 비밀스럽게 진행되면 어떻게든 그걸 파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는 2023년 이곳에서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 입자를 발견했고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포르도 핵시설이 가동되면 3주 만에 핵무기 9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차례 공습에도 끄떡없던 이곳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은 최신형 미사일 벙커버스터 GBU-57을 사용했습니다. 길이 6.2m, 무게 약 13.6톤에 달하는 공중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으로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지하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려고 더 깊이 파고들도록 여러 발을 연속으로 떨어뜨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에 벙커버스터 12발을 투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GBU-57을 실전에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이란까지 37시간을 이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에도 벙커버스터 2발을 투하했고 이스파한 등엔 함대지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30발을 발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공격이라며 특히 포르도는 끝났다고 강조했는데 이란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피해가 지상 부분에 국한돼 복구가 가능하다거나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대피시켰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다만 포르도 핵시설의 피해 규모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IAEA는 미국의 공습에도 이란 핵시설 3곳의 외부 방사능 수치는 일단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그럼 이번엔 미국의 폭격으로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르단 암만에 김민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 특파원, 미국이 사실상 참전을 선언한 셈인데요.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도 현재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이 요르단 상공을 오갈 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오전 한때 영공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요르단 주민들도 미국의 폭격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있은 지 몇 시간 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이곳 시간으로 오전 7시 넘어서 탄도미사일 40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례적으로 30분 간격으로 2차례 나눠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 등을 노렸는데 최소 10여 곳에 떨어지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첫 대응은 보복 선언이었는데 바로 무력 대응을 실행에 옮긴 셈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 저항하겠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 직후 내놓은 성명입니다. 중동에 있는 4만여 명의 미군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관련 기구들이 긴급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보복이 이란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란을 지지하는 다른 무장 세력들도 보복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란 지원 세력들도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에 대한 반격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선언했고 홍해의 미군 함정을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마스는 트럼프가 위험한 도발을 했다며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됐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장 미국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죠. 그러면서 이번 핵시설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업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협상이 진전돼서 종전으로 갈지 아니면 이란의 반격으로 더 큰 전쟁이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지에선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확전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는 현재로선 힘든 상황이죠. 이미 보복을 천명했고 그리고 핵 포기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 공세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번 전쟁이 국제법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 만큼 갈등이 다른 차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렇게 중동 정세가 급박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불안해지는 건데요. 만약 이번 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마저 봉쇄된다면 국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습한 날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배럴당 74.23달러. 불과 일주일 뒤 유가는 3.5%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 선물도 3.75% 뛰었습니다. 이 유가 상승분은 국내 휘발유 가격에 아직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까지 개입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내 정유업계와 화학업계는 그렇잖아도 불황인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와 업체들은 이미 200일분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어 당장 수급에 지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산업계나 국민들 간의 고유가로 인한 그런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겁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35%, 특히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통해 운송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후 이미 이란에서 철수에 큰 영향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중동 지역 수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교민 가운데 19명은 어제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탈출했습니다. 이미 빠져나온 교민을 포함해 모두 56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 남은 교민은 모두 70여 명, 이스라엘에 남은 교민은 46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야당은 이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 법사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는데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로 격의 없이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얼굴로 오찬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대통령은 통합의 의미로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맺고 식사도 여러 색이 섞인 오색국수로 준비해 곳곳에 협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며 추경에 대한 야당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초청에 감사하다며 화답했지만 이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을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재판을 받는다고 약속해달라고 직격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선 말을 아끼던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때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도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며 공을 되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경제통인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경제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을 추려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양보 등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야당 지도부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 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특검팀이 내일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준비로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이러면 내일 안에 결정됩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검사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세 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이 내일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들어갑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자로 검찰 특수본이 진행해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특검으로 이첩돼 내일 오전 열리는 8차 재판에 직접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이 이뤄질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수사 협조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고요? 이렇게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모두 물려받은 조은석 특검팀은 내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에도 참석합니다. 오는 목요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은 조특검의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신문은 내일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일요일에 출근해 수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